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아침 9시 11분입니다. 한국 증시 먼저 좀 이야기를 한마디 할까 하는데요. 어젯밤 미국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 무조건 급등하는 건가요? 우리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미국장이 급등했으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갭상승 출발할 수 있어. 삼성전자는 갭상승 출발할 거야.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합리적이죠. 근데 갭상승 출발했는데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고 무조건 원웨이 상승으로 가라. 콜대박이다. 오늘 폭등이다. 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마감할 거냐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죠? 무조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고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인 거죠. 갭상승 출발했지만 장대 음봉으로 밀리면서 하락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장대 음봉으로 출발해서 시원하게 물론 원웨이 상승도 할 수 있는 거고, 가능성 다 열어놓고 봐야죠. 그죠? 미국 증시가 급등했으니까 한국도 급등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고, 저기에 저항이 있으면 저거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좀 생각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이야기를 그래 좀 할게요. 원웨이 상승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S&P가 3% 올랐으니까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S&P가 더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S&P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3% 넘게 올라고 S&P는 2점 몇 프로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강하게 오르는 겁니다. 상승 종목수 당연히 더 많고요. 전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요. 어젯밤 빅테크가 좀 강하게 올랐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빅테크가 강하게 올랐다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니까요. IT 빅테크가 대장이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개념이죠.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가 강하게 오르면 삼성전자가 약할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코스피가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대장이 애플하고 이런 친구들이니까 IT 빅테크니까 대장이 강하게 치고 나가야 지수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지수가 강하게 오르는 날에는 당연히 대장들이 강하게 오른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IT 빅테크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빅테크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나스닥이 강하게 오른 거에 대해서, 어젯밤은 긴축 우려가 줄어들고 해서 IT 빅테크가 강하게 올랐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단지 시장이 강하게 오르는 날이었는데, IT 빅테크가 대장이니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긴축 우려 완화 이렇게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슈부터 좀 먼저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어젯밤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유로존 CPI와 주택지표였는데 이 둘 다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어요. 시장에요. 대부분 다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어젯밤에 사실 좀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더라고요. ECB 통화정책의 ECB에서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젯밤에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물론 긴축이 어쩌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돈의 논리로만 따지면 돈들이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냐의 논리로만 따지면 뭐가 가장 문제예요? 달러 강세가 문제입니다. 달러 강세. 달러 강세 때문에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한 거예요. 시장이 계속 죽은 거예요.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증시도 말아먹고 아시아 증시도 당연히 물 말아먹고 이런 건데 그래서 달러 강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거하고 유로존의 긴축하고 유로존의 빅스텝하고 뭔 상관이냐? 아주 큰 상관이 있죠. 그죠? 달러 강세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달러 강세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으로 표시를 하죠.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면 달러 강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통화를 바스켓으로 모아가지고 이 바스켓의 움직임, 얘네의 그 바스켓 통화들의 가치와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온 숫자를 계산하는 게 달러 인덱스잖아요. 표현이 좀 어색했는데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바스켓 중에 50%가 유로화란 말이에요. 50%가 유로화. 그러니까 유로화의 가치가 사실상 달러 인덱스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긴축의 속도가 어땠냐고요. 긴축의 속도가 미국은 막 시속 100km로 올라가는 거였죠. 미국은 100bp 인상까지 이야기하는데 유로존은 우리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긴 할 거야 이 정도였잖아요. 25bp 올린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25km, 100km 뭐가 빠릅니까? 100km가 빠르죠. 100km로 우린 간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말아먹고 유럽 증시도 말아먹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젯밤에 우리 빅스텝 할 거야 라고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을 하니까 50 올릴 거야 라고 하니까
50 올린다고 한 건 아니죠. 50도 올릴 수 있어라고 가능성을 내비치니까 어머 우리 유로화가 웬일이니라고 하면서 그럼 유로화 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달러화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달러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이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시킨 거죠. 그래서 어제 급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부담적인 요소가 지금 달러 강세였는데 달러 강세가 해소가 돼버린 거죠.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물론 주된 이유는 미국의 긴축이에요. 미국의 긴축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이 달러 강세의 주요 원인이긴 합니다만, 근데 여전히 좀 남아있는 어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역할 이런 것도 일부 좀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전 어쨌든 간 계속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전 제법 높습니다. 전 이걸 제법 많이 믿고 있어요. 이 생각을요. 전 그리고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젯밤에 물론 달러가 뭐 유로존이 빅스텝 한다라고 해서 좀 달러가 떨어지긴 했지만 저걸 가지고 뭐 달러의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재료가 나올 때가 됐죠. 제 생각엔 그렇게 봐요. 달러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 이미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선반영된 거고, 이 피크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유로화와 달러화가 페리티까지 됐었잖아요. 이쯤 됐으면 좀 쉬어갈 때가 된 거죠. 이쯤 됐으면 달러 약세를 유발할 만한 재료가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런 와중에 유로존 빅스텝 이야기가 나왔고 그 덕분에 달러화가 조정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달러의 조정이 지속이 되니까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다라는 거를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로존 저게 한 방으로 증시를 반등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저게 오늘은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졌지만 저걸 계속 호재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의 조합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도저히 붙을 수 없는 나라들을 이렇게 서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빅스텝을 하게 되면은 뭐 남유럽의 일부 약한 나라들 혹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박살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유로존이 와해될 가능성,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 가능성도 물론 지금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시점입니다만, 근데 금융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투기적인 공간이죠. 하룻밤 만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시장에 반영할 수 없어요, 그죠? 감성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시장은 단순히 생각한 것 같아요. 달러가 지금까지 강했다. 유로존 빅스텝 안에 달러가 내려오네. 주식 사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이렇게 일단 전 어제 시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슈 이야기하다가 제가 어제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슬슬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 그죠? 이미 이번 주 초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이미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요거 제가 간과했는데, 지금까지는 금융주들의 실적만 발표됐거든요. 금융주들. 근데 제가 금융주들 실적은 별로 말씀을 안 드린 게,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의 대장은 금융주가 아니죠. IT 빅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도 아닌 놈들의 실적 발표가 뭐 그리 신경을 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어서 이거 말씀 안 드린 거고요. IT 빅테크들의 실적이 7월 말쯤부터 발표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서 간과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해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인가 7시인가쯤부터 해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요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실적 발표 시간 잘들 보셔야 돼요. 오늘 넷플릭스는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 별일 없이 넘어갔어요. 넷플릭스 실적 그럭저럭 뭐 예상치에 부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시간 외에서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 이건 도움이 된 거죠. 시장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도움이 됐고, 내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넷플릭스보다 훨씬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 실적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이거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 일이긴 한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해서 딱 마감했어요. 새벽 딱 마감했죠.
그리고 나서 한국 증시 개장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급등했더라도 이때 기업들 실적 발표가 물 말아먹으면 한국이고 미국이고 다 같이 폭락해서 또 출발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친구들이 한 번씩 이 실적을 물 말아 먹어가지고 뭐 미국이 1% 상승 마감했는데 다음날 뭐 개파락 2% 출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긴 있었어요. 잘 없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이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해놓은 테슬라 같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죠? 비트코인 요즘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적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테슬라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예, 여기 달마크 붙어 있으니까 미국장 마감하고 나온다는 거니까 뭐 오늘 밤 미국 마감과 상관없이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한국 증시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들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국 증시 기술적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들을 넘어섰죠. S&P 3900과 나스닥 12200을 넘어섰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더 오를 수 있다. 저항 돌파 한창 했잖아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저만의 좀 위험한 의견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저의 공식적인 의견은 그거예요. 저의 공식적인 의견은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저의 공식적인 의견인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 위험 감수 성향이 좀 더 많으신 분들 나는 약간 뭐 투기꾼의 기질 뭐 이런 게 좀 더 있다. 나는 좀 더 위험을 감수할 성향이 있다. 나는 뭐 자금적으로나 마인드적으로나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제가 현금이 있다라면은 저는 오늘 밤에도 한번 야근을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상승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딱히 근거는 없지만 저 같으면은 한번 그 하락 포지션을 오히려 오늘 같은 날 한번 공격적으로 담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저라면요. 근거를 좀 말씀을 해 드려 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S&P고 나스닥이고 지금 나온 이 3900이란 자리가 지금 12200이란 자리가 이게 한 2주 3주 가까이 만들어 놓은 저항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한번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루 만에 장대양봉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좀 가짜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래량이 많이 없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뭐 그죠? 지금 이런 데를 넘어가는데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넘어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무거운 저항 자리를 여기 분봉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원웨이 상승으로 넘어갔죠.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나 강해라고 하면서 전력 질주로 아주 100m 달리기 최고 속도로 이걸 질주해 왔단 말이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중요한 저항에 박치기를 해놨으니 저는 굉장히 시장이 지금 피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금방 힘 빠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어떤 그냥 좀 어떤 추론에 그냥 불과한 거고요. 숫자를 놓고 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빅스 변동성 지수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사실 저렇게 됐으면 이 장대음봉으로 해서 이걸 죽여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24자리를 밟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제 보시면 빅스는 죽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나온 모습을 갖고 이걸 살아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얘는 더 죽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저렇게 장대양봉을 보이고 강한 매수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안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풋옵션이 어느 정도 좀 버텨줬다. 뭐 혹은 뭐 어제 급등이 약간 뭐 속임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냐 이런 관점은 저만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가볍게 들으셔야 돼요. 일단 24자리를 아직 붕괴시킨 거 아니죠. 붕괴시킨 거 아니니까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고요. 어젯밤에 붕괴시켰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붕괴 안 시켰으니까 여전히 24에서 지지하면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면은
결국 어젯밤의 급등을 거의 다 되돌리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일단 요런 걸 보면서 나 같으면은 오늘 밤에 저 어젯밤의 상승이 속임수였다라는데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 저항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하방 포지션을 한 숟가락 얹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난 진짜 자신이 있어, 나 진짜 여기서 좀 까여도 돼 하시는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막 계좌에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너는 오늘 밤에 들어간다며, 난 그럼 오늘 손절 안 하고 버틴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 같으면 오늘 밤에도 야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봤어요. 이거 UVXY 같은 거 봐도 그래요. 좀 아쉬워요. UVXY 같은 거 보셔도 이거 삼각수렴형인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여기서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살아난다고만 하면 이거 충분히 하방 쪽으로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걸 봤을 때 저 같으면 한번 베팅 해보겠습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야기해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워낙 위험한 거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생돈 날리시지 않을까 저 때문에 싶어서 일단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많이 드렸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되게 위험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신 있고 고수분들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안 죽었다, 그죠? 예,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었다, 이런 거 이야기 해드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빅스가 갭상승을 해갖고 27자리 부근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선물이요. 요거 빅스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그러니까 좀 수상한 거예요. 빅스가 저렇게 했으면 24를 빨리 죽여야지, 이게 27까지 갭상승을 하지 않냐. 물론 이런 갭상승이 이 빅스의 상승에 별로 장차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24자리를 빨리 깨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24를 깨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26 이런 자리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이 시장이 어제의 상승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거에 어떤 증거로서 여기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보자. 그래서 저 같으면 오늘 밤에 한 번쯤 베팅을 해보고 싶다. 안 되면 빨리 도망가야죠, 그죠? 오늘 밤에 한번 베팅 해보고 안 됐다, 오늘 장 마감할 때 그럼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근데 더 오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저의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냥 개인의 한 의견일 뿐입니다. 이거는 정설이 아니죠, 그죠? 아주 고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더 가는 게 맞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고점 자리들 넘어섰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 장 했기 때문에 이건 위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다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과정이 너무 의심스러우니 우리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이대 봅시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른 것들 체크하자고요. 평상시처럼 달러 인덱스 급락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유로존이 50bp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달러가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로존의 긴축은 아시아장에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요. 계속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현재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다,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유로존의 50bp 빅스텝 인상 가능성 때문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죠. 일단 하반 경직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박스권 가운데니까 제가 뭐라 강력하게 이야기 못 하겠는데, 근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보셔야 될 점이,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제가 설정을 해놨죠. 근데 일단 박스권 대략적으로 한 중간 정도 되는 자리에서 지금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차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가 이렇게 좀 더 올라가면은 그래도 경기 침체는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 이거 완전히 돌판착한 건 아니니까 여기에다 대고 제가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일단 패스를 하고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 한 번씩 좀 쳐다는 보자고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근데 추가로 지금 더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시장은 긴축 우려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거든요.
100bp 기준금리 인상도 여전히 시장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100bp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 보면, 이게 빨리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거 보면 여전히 100bp 인상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복할 만 하거든요. 근데 회복해야 될 때 회복을 잘 못하네요. 여기서 뭐 조금 더 역전돼도 이상하진 않죠, 그죠? 근데 이게 역전이 오래되고 역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이제 시장의 건강 상태는 안 좋음을 의미할 겁니다, 그죠? 장단기 금리 한 번씩만 체크하자고요. 이 정도 살펴봤고, 반도체 지수 요즘 중요하니까 한 번씩 쳐다봐야 되겠죠? 반도체 지수 더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뭐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일단 못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날의 종가 6월 10일 날 종가 정도까지는 개파락한 자리니까 매물이 별로 없다고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뭐 시간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일단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더 올라올 수 있었는데도 못 올라왔네,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달러 인덱스 떨어졌으니까 환율도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오늘 코스피 일단 많이 오를 수 있긴 한데, 갭상승을 어디서 했나 보고 이제 이 갭상승한 거에 따라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더 올라갈지, 저걸 기준으로 한국 증시를 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위험자산 선호 나왔으니까 올라가겠죠. 얘도 나름 금융시장의 어떤 대장이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긴 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반등폭이 여전히 굉장히 미미하긴 합니다. 일단 그래도 비트코인 지금 중요한 자리는 돌파 안착을 해서 그래도 제 생각에 뭐 26,000 여기 언저리까지는 일단 장대 음봉이니까 매물 별로 없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한번 잘 보자고요.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약간 수상한 면을 보였고 하니까 한번 잘 보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어젯밤에 변곡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죠, 변곡 가능성 일단 뭐 사라진 거죠. 방향 전환 가능성 일단 사라졌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일부 위험을 감수하실 분들은 오늘 밤에 열심히 해보십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국제유가까지만 볼게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뭐 어제가 만기일이었나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104달러 터치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100달러입니다. 104달러가 중요한 저항이긴 한 거예요. 이 자리 쉽게 넘어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 한착해야 이제 국제유가 더 오른다라고 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104, 95에서 104달러 사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거고요. 이 가운데에서 움직임 별 의미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와 금리를 보면서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계속 저는 혼자서 재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슈들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옐런 방한 이슈부터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왜냐면 옐런이 오나 마나 한국 증시에 별로 그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추세적으로 옐런이 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돌아서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근데 일단 최근에 한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옐런 방안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걸 일부 녹이긴 했어요, 시장에. 근데 솔직히 옐런 방안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와 환율이 받쳐주니까 한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옐런 때문에 오른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옐런이 뭐 실망감을 줬다라고 해서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옐런 이슈는 그냥 일단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특별히 옐런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사 정도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통화 스와프 한국이 이야기했는데 신중 모드다라는 거, 한국이 금융 불안국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가능성 이야기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의 강세 전환 이런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 기사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이슈가 좀 몇 개 좀 더 있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칩4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이슈 좀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 이게 지금 당장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한국 증시 움직임 보면 그냥 달러 인덱스하고 반도체 지수 움직임에 거의 동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칩4 딜레마는 이런 이슈에 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셔갖고 본인 혼자 막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 매일매일 잘 체크하시고 환율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이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상식적인 선에서 칩4 요거 한국에서 오케이 하면은 중국이 좀 싫어하겠죠, 그죠? 중국이 싫어하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중국이 뭔가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보복 조치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또 그리고 지금 사실 그것도 그래요. 이 칩사에 한국이 참여할 건가 말 건가도 사실 아직 불확실한 점이기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런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린 그냥 하루하루 이 반도체 지수 체크하고 환율 체크하고 큰 추세만 체크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어쨌든 저는 뭐 칩 사고 뭐고 간에 이런 이슈들이 전부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런 이슈들이 전부 다 시장에 녹아 있는데 한국 증시 어떠냐? 삼성전자 하락 추세지 않냐? 코스피 하락 추세지 않냐?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저는 몰라도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모든 걸 아시는 미스터 마켓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아래쪽으로 봐주자고요. 저런 이슈에 관해서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아직까지 이야기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일단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참 전염병이 또 뭐 요즘에 퍼진다 그러고 있죠. 저의 생각인데 전염병 이슈로 시장이 더 이상 급락하면 하방 포지션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전염병이란 재료는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써먹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로서의 가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염병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 그건 눌림시 매수의 찬스라고 보는 게 전 적합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가 뭡니까? 뭐 달러 강세 혹은 뭐 긴축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시장에 지금 전염병 우려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전염병 우려를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모르죠. 다시 전염병이 심각해지면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은 전염병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봐요. 여기서 전염병이 너무나 악화되지만 않으면요. 전염병 이슈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전염병 이슈는 좀 잊으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고요. 추이만 잘 살펴보시자고요. 옛날 코로나 초창기처럼 그렇게 패닉으로만 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전염병 이슈는요. 전염병은 제가 그 오미크론 나오면서부터 사실상 이거는 전염병이라는 이슈는 이제 시장에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전염병 이슈 끝나면서 이제 유동성 랠리 끝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린 게 아마 그 작년 겨울쯤 될 거예요. 오미크론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전염병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한국 증시 이야기 하긴 할 건데 오늘 잘 보자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멈추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그림,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건 멈추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더 일단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이에요. 다만 오늘 62,000원짜리의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62,000원의 저항이 있긴 있네요 정도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듯한데 저렇게 상승 마감하면은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완전히 하락 전환해서 최소한 뭐 어제 종가 깨서 하락 전환 정도 하면은 그럼 이제 저항이 누적됐네요. 아이고 이거 반등이 멈췄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야기할 건데 아직 이 정도로는 더 올라간다라고 볼 겁니다. 하락 전환을 해야 저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강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음봉이 이렇게 나오든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오늘 62,000원 저항 테스트하고 뭐 하락 전환까지 하면서 완전히 반등을 멈추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여부들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오늘 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을 완전히 했죠. 315, 16짜리를 완전히 돌파 안착했죠. 그런데 일단 너무 갭 상승이 심했는지 이 상승폭을 잘 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삼성전자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까지 한다면 오늘 선물은 조금 더 미끄러져 내릴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평단가하고 이런 거 잘 계산하셔가지고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그러시면은 다시 잡으시는 걸, 다시 하락 포지션 잡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물론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이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320이 정말 중요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저런 저항 부근에 저렇게 올라왔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한 면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고점을 높였으니 이 지금 320 부근 320 터치는 못했네요. 하여튼 320이라 할게요. 319.95까지 터치했으니까 320 터치라고 봤는데 320짜리에서 이제 저항을 몇 거래일 동안 더 테스트해야 돼요. 여기서 테스트했는데 저항 의식하면 밀리는 거고요. 여기서 또 매물 소화하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일단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야 될 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뭐 뭐라 할 이야기는 없고요. 아무튼 전 이런 거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좀 올려 반등이라도 좀 있어야 좀 시장이 뭐 하락 에너지도 충전되고 그런 거지. 지금까지는 좀 너무 시장이 좀 정체돼 있었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긴 받아요. 아유, 드디어 그래 시장이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받긴 받고, 이런 게 하여튼 반갑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멈추기 전까지는, 반등이 멈추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거 실제로 보시면 그게 잘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그죠? 잘 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고 있긴 오르고 있지만 이게 그다지 건전하게 오르는 건 일단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아무튼 뭐 건전하게 오르든 어쨌든 간에 일단 상승하는 거긴 상승하는 거니까 뭐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 잘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저 상승폭을 계속 유지시킬지 아니면 하락 마감할지 이런 것들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갭상승들이 다들 좀 과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미국의 상승이 반드시 한국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니까요. 오늘도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굉장히 길었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